대표이사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나는 지각했다는 사실도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은 조금 바랬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 엄마가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의 사진이 한서그룹 대표 한도윤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징계, 해고, 프로젝트, 팀장의 비난 같은 말들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남자의 방에 있는 걸까? 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 속 여자분을 아세요? 한도윤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서류를 넘기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다은 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윤명이, 제 엄마요.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오전 9시 41분이 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그날은 하필 한서그룹 대표가 직접 기획전략팀의 연말 핵심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하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전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나는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고 경쟁사 분석이 조금만 약해도 임원회의에서 바로 잘릴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제안서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과를 내면 승진 기회와 큰 성과급까지 걸린 일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나에게는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만든 아이디어는 자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내가 밤새 정리한 자료는 팀장과 선배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는 꽉 막혀 있었고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막힌 도로를 어쩔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머리를 다시 묶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 시계는 이미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려다가 기획전략팀 마상철 팀장과 오채린을 마주쳤습니다. 마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채린은 커피잔을 든 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다은 씨, 대단하네요. 대표님이 내려오는 날에 2시간 가까이 지각이라니. 마 팀장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안서 최종본을 새벽까지 수정하다가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자료는 완성했고 일정에는 문제없게 준비했습니다. 오채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밤새 일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과보다 기본이 먼저 아닌가요? 그녀의 말끝에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가벼운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지만 귀는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지난주 내가 만든 시장 분석표에 오채린 이름이 올라간 일, 마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회의 자료로 바꾸면서 내 이름을 지운 일, 내가 늦게까지 남아 수정한 예산안이 다음 날 오채린의 성과로 보고된 일까지 모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설명하세요.
이번 일은 나도 못 막아줍니다. 못 막아준다니 그는 나를 막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할수록 더 많은 일을 떠넘겼고 내가 만든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맞서 싸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더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벽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 밑은 내텄고 머리는 급하게 묶어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손에는 밤새 자료를 수정하느라 생긴 작은 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각했다는 것만 볼 것입니다. 내가 새벽까지 남아 남의 실수까지 수정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노력은 조용히 묻히고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특히 나처럼 뒤에 밀어줄 선배도 챙겨줄 집안도 없는 신입에게는 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억울함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표 이사실 앞에는 비서실장 강윤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큰 책상 뒤에는 한도윤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는 실수와 변명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린 보고서도 그냥 넘기지 않고 능력 없는 임원은 회의 자리에서 바로 정리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압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지각했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자료는 완성되어 있고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밤새 일했는지 변명을 하는 건지 확인한 뒤 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일했다는 사실이 지각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해고나 징계를 예상하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차라리 크게 혼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대표의 뒤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그림이나 상패가 아니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보았지만 다음 순간 숨이 뺏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가끔 꺼내보며 먼지 하나 없이 닦던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라고만 말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의 조용하고 단정한 엄마와 달리 세상을 아직 믿고 있는 사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한서그룹 대표이사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나는 지각했다는 사실도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은 조금 바랬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 엄마가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의 사진이
한서그룹 대표 한도윤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징계, 해고, 프로젝트, 팀장의 비난 같은 말들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남자의 방에 있는 걸까? 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 속 여자분을 아세요? 한도윤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서류를 넘기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다은 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윤명이, 제 엄마요.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오전 9시 41분이 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그날은 하필 한서그룹 대표가 직접 기획전략팀의 연말 핵심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하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전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나는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고, 경쟁사 분석이 조금만 약해도 임원회의에서 바로 잘릴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제안서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과를 내면 승진 기회와 큰 성과급까지 걸린 일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나에게는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만든 아이디어는 자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내가 밤새 정리한 자료는 팀장과 선배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는 꽉 막혀 있었고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막힌 도로를 어쩔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머리를 다시 묶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 시계는 이미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려다가 기획전략팀 마상철 팀장과 오채린을 마주쳤습니다. 마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채린은 커피잔을 든 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다은 씨, 대단하네요. 대표님이 내려오는 날에 2시간 가까이 지각이라니. 마 팀장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안서 최종본을 새벽까지 수정하다가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자료는 완성했고 일정에는 문제없게 준비했습니다. 오채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밤새 일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과보다 기본이 먼저 아닌가요? 그녀의 말끝에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가벼운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지만 귀는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지난주 내가 만든 시장 분석표에 오채린 이름이 올라간 일, 마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회의 자료로 바꾸면서 내 이름을 지운 일, 내가 늦게까지 남아 수정한 예산안이 다음 날 오채린의 성과로 보고된 일까지 모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설명하세요. 이번 일은 나도 못 막아줍니다. 못 막아준다니 그는 나를 막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할수록 더 많은 일을 떠넘겼고 내가 만든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맞서 싸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더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 벽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 밑은 내텄고 머리는 급하게 묶어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손에는 밤새 자료를 수정하느라 생긴 작은 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각했다는 것만 볼 것입니다. 내가 새벽까지 남아 남의 실수까지 수정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노력은 조용히 묻히고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특히 나처럼 뒤에 밀어줄 선배도 챙겨줄 집안도 없는 신입에게는 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억울함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표이사실 앞에는 비서실장 강윤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큰 책상 뒤에는 한도윤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는 실수와 변명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린 보고서도 그냥 넘기지 않고 능력 없는 임원은 회의 자리에서 바로 정리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압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지각했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자료는 완성되어 있고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밤새 일했는지 변명을 하는 건지 확인한 뒤 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일했다는 사실이 지각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해고나 징계를 예상하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차라리 크게 혼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대표의 뒤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그림이나 상패가 아니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보았지만 다음 순간 숨이 뺏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가끔 꺼내보며 먼지 하나 없이 닦던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라고만 말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의 조용하고 단정한 엄마와 달리 세상을 아직 믿고 있는 사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한서그룹 대표이사실에 걸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은 한도윤 대표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진이 왜요? 저분을 아세요? 내가 묻자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다은 씨가 왜 그걸 묻습니까? 그 사람이 저희 엄마라서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명희. 예전에 수원여고에서 국어 가르치셨고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저희 엄마 맞아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 눈과 인매에서 오래전 누군가의 흔적을 찾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윤명희 씨가 정말 정다은 씨 어머니입니까? 네. 그런데 대표님은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각으로 혼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원 영통에 사세요. 퇴직하고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도와주시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혼자 지내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랑 둘이 살다가 제가 독립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사람이 엄마의 이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는 내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엄마와 예전에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기보다 아파 보였습니다. 윤명희 씨는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엄마를 좋아하셨나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지각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프로젝트 제안서는 예정대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퇴근 후 다시 올라오세요. 어머니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대화를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다시 말했다. 정다은 씨,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다은아, 회사니.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한도윤이라는 사람 알아?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인지 대표이사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나는 지각했다는 사실도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은 조금 바랬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 엄마가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의 사진이 한서그룹 대표 한도윤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징계, 해고, 프로젝트, 팀장의 비난 같은 말들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남자의 방에 있는 걸까? 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 속 여자분을 아세요? 한도윤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서류를 넘기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다은 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윤명이, 제 엄마요.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오전 9시 41분이 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그날은 하필 한서그룹 대표가 직접 기획전략팀의 연말 핵심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하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전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나는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고 경쟁사 분석이 조금만 약해도
임원회의에서 바로 잘릴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제안서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과를 내면 승진 기회와 큰 성과급까지 걸린 일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나에게는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만든 아이디어는 자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내가 밤새 정리한 자료는 팀장과 선배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는 꽉 막혀 있었고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막힌 도로를 어쩔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머리를 다시 묶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 시계는 이미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려다가 기획전략팀 마상철 팀장과 오채린을 마주쳤습니다. 마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채린은 커피잔을 든 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다은 씨, 대단하네요. 대표님이 내려오는 날에 2시간 가까이 지각이라니. 마 팀장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안서 최종본을 새벽까지 수정하다가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자료는 완성했고 일정에는 문제없게 준비했습니다. 오채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밤새 일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과보다 기본이 먼저 아닌가요? 그녀의 말끝에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가벼운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지만 귀는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지난주 내가 만든 시장 분석표에 오채린 이름이 올라간 일, 마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회의 자료로 바꾸면서 내 이름을 지운 일, 내가 늦게까지 남아 수정한 예산안이 다음 날 오채린의 성과로 보고된 일까지 모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설명하세요. 이번 일은 나도 못 막아줍니다. 못 막아준다니 그는 나를 막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할수록 더 많은 일을 떠넘겼고 내가 만든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맞서 싸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더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벽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 밑은 내텄고 머리는 급하게 묶어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손에는 밤새 자료를 수정하느라 생긴 작은 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각했다는 것만 볼 것입니다. 내가 새벽까지 남아 남의 실수까지 수정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노력은 조용히 묻히고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특히 나처럼 뒤에 밀어줄 선배도 챙겨줄 집안도 없는 신입에게는 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억울함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표 이사실 앞에는 비서실장 강윤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큰 책상 뒤에는 한도윤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는 실수와 변명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린 보고서도 그냥 넘기지 않고 능력 없는 임원은 회의 자리에서 바로 정리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압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지각했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자료는 완성되어 있고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밤새 일했는지 변명을 하는 건지 확인한 뒤 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일했다는 사실이 지각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해고나 징계를 예상하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차라리 크게 혼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대표의 뒤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그림이나 상패가 아니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보았지만 다음 순간 숨이 뺏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가끔 꺼내보며 먼지 하나 없이 닦던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라고만 말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의 조용하고 단정한 엄마와 달리 세상을 아직 믿고 있는 사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한서그룹 대표의 사실에 걸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은 한도윤 대표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진이 왜요? 저분을 아세요? 내가 묻자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다은 씨가 왜 그걸 묻습니까? 그 사람이 저희 엄마라서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명희. 예전에 수원여고에서 국어 가르치셨고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저희 엄마 맞아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 눈과 인매에서 오래전 누군가의 흔적을 찾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윤명희 씨가 정말 정다은 씨 어머니입니까? 네. 그런데 대표님은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각으로 혼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원 영통에 사세요. 퇴직하고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도와주시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혼자 지내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랑 둘이 살다가 제가 독립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사람이 엄마의 이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는 내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엄마와 예전에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기보다 아파 보였습니다. 윤명희 씨는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엄마를 좋아하셨나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지각 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프로젝트 제안서는 예정대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퇴근 후 다시 올라오세요. 어머니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대화를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다시 말했다. 정다은 씨,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다은아, 회사니.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한도윤이라는 사람 알아?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인지 접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는 놀라 불렀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우리 회사 대표님이야. 오늘 내가 지각해서 대표님 방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엄마 젊을 때 사진이 걸려 있었어. 엄마,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두려움이 그 숨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내가 울면 오히려 웃으며 등을 쓸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내 말 잘 들어. 엄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 그만둬.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내일부터 나가지 마. 짐도 필요 없어. 그냥 그만둬.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이제 겨우 버티고 있는데 프로젝트도 거의 끝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내 말을 잘랐습니다. 한도윤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그 집안하고 엮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내 옆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집안?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표님이 엄마한테 뭘 했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그 말은 내 심장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니 무엇이?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엄마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지금은 말 못해. 아니 말하면 안 돼. 다은아, 너만은 다치면 안 돼. 누가 나를 다치게 하는데? 네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오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 아니면 엄마가 서울로 갈게.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지 마.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대표이사실에 불려갔다가 아무 처분 없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오체리는 일부러 내 자리 근처로 지나가며 말했다. 신기하네요. 누구는 지각해도 대표님 만나고 멀쩡하네.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하나 봐요. 나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 가질 시간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올린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요. 어디까지가 본인 생각인지.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체린의 얼굴이 붉어졌고 마상철 팀장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겠지만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더 큰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었고 회사 안의 작은 비웃음 따위는 이상하게도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다시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작은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보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까? 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회사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엄마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데요?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저는 윤명희 씨에게 큰 빚이 있습니다.
빚이요? 목숨을 빚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대표님 목숨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랑 대표님은 어떤 사이였어요? 이번에도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급히 두드려졌습니다. 강윤모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태섭 회장님이 귀국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셨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태섭 회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엄마가 말한 그 집안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도윤 대표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대표님이에요. 아니면 회장님이에요.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알고 싶다면 어머니께 물어보십시오. 다만 어머니가 침묵한 건 정다은 씨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빚졌다는 말, 지키기 위한 침묵이라는 말, 그리고 엄마의 떨리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나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받았습니다. 다은아.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대표님 만나고 나오는 길이야. 대표님이 엄마에게 목숨을 빚졌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했다. 오늘 밤 엄마가 서울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지금? 응. 더 늦기 전에라는 말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나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설렁탕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을까봐, 혹은 엄마가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싶지 않은 진실에 너무 가까이 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시간 뒤, 엄마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사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나는 지각했다는 사실도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은 조금 바랬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 엄마가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의 사진이 한서그룹 대표 한도윤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징계, 해고, 프로젝트, 팀장의 비난 같은 말들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남자의 방에 있는 걸까? 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 속 여자분을 아세요? 한도윤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서류를 넘기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다은 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윤명이, 제 엄마요.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오전 9시 41분이 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그날은 하필 한서그룹 대표가 직접 기획전략팀의 연말 핵심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하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전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나는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고 경쟁사 분석이 조금만 약해도 임원회의에서 바로 잘릴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제안서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과를 내면 승진 기회와 큰 성과급까지 걸린 일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나에게는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만든 아이디어는 자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내가 밤새 정리한 자료는 팀장과 선배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는 꽉 막혀 있었고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막힌 도로를 어쩔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머리를 다시 묶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 시계는 이미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려다가 기획전략팀 마상철 팀장과 오채린을 마주쳤습니다. 마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채린은 커피잔을 든 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다은 씨, 대단하네요. 대표님이 내려오는 날에 2시간 가까이 지각이라니. 마 팀장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안서 최종본을 새벽까지 수정하다가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자료는 완성했고 일정에는 문제없게 준비했습니다. 오채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밤새 일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과보다 기본이 먼저 아닌가요? 그녀의 말끝에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가벼운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지만 귀는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지난주 내가 만든 시장 분석표에 오채린 이름이 올라간 일, 마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회의 자료로 바꾸면서 내 이름을 지운 일, 내가 늦게까지 남아 수정한 예산안이 다음 날 오채린의 성과로 보고된 일까지 모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설명하세요. 이번 일은 나도 못 막아줍니다. 못 막아준다니 그는 나를 막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할수록 더 많은 일을 떠넘겼고 내가 만든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맞서 싸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더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 벽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 밑은 내텄고 머리는 급하게 묶어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손에는 밤새 자료를 수정하느라 생긴 작은 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각했다는 것만 볼 것입니다. 내가 새벽까지 남아 남의 실수까지 수정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노력은 조용히 묻히고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특히 나처럼 뒤에 밀어줄 선배도 챙겨줄 집안도 없는 신입에게는 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억울함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표 이사실 앞에는 비서실장 강윤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큰 책상 뒤에는 한도윤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는 실수와 변명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린 보고서도 그냥 넘기지 않고 능력 없는 임원은 회의 자리에서 바로 정리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압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지각했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자료는 완성되어 있고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밤새 일했는지 변명을 하는 건지 확인한 뒤 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일했다는 사실이 지각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해고나 징계를 예상하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차라리 크게 혼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대표의 뒤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그림이나 상패가 아니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보았지만 다음 순간 숨이 뺏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가끔 꺼내보며 먼지 하나 없이 닦던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라고만 말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의 조용하고 단정한 엄마와 달리 세상을 아직 믿고 있는 사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한서그룹 대표의 사실에 걸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은 한도윤 대표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진이 왜요? 저분을 아세요? 내가 묻자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다은 씨가 왜 그걸 묻습니까? 그 사람이 저희 엄마라서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명희. 예전에 수원여고에서 국어 가르치셨고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저희 엄마 맞아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 눈과 인매에서 오래전 누군가의 흔적을 찾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윤명희 씨가 정말 정다은 씨 어머니입니까? 네. 그런데 대표님은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각으로 혼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원 영통에 사세요. 퇴직하고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도와주시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혼자 지내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랑 둘이 살다가 제가 독립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사람이 엄마의 이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는 내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엄마와 예전에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기보다 아파 보였습니다. 윤명희 씨는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엄마를 좋아하셨나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지각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프로젝트 제안서는 예정대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퇴근 후 다시 올라오세요. 어머니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대화를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다시 말했다. 정다은 씨,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다은아, 회사니.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한도윤이라는 사람 알아?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인지 접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는 놀라 불렀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우리 회사 대표님이야. 오늘 내가 지각해서 대표님 방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엄마 젊을 때 사진이 걸려 있었어. 엄마,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두려움이 그 숨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내가 울면 오히려 웃으며 등을 쓸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내 말 잘 들어. 엄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 그만둬.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내일부터 나가지 마. 짐도 필요 없어. 그냥 그만둬.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이제 겨우 버티고 있는데 프로젝트도 거의 끝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내 말을 잘랐습니다. 한도윤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그 집안하고 엮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내 옆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집안?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표님이 엄마한테 뭘 했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그 말은 내 심장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니 무엇이?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엄마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지금은 말 못해. 아니 말하면 안 돼. 다은아, 너만은 다치면 안 돼. 누가 나를 다치게 하는데? 네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오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 아니면 엄마가 서울로 갈게.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지 마.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대표이사실에 불려갔다가 아무 처분 없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오체리는 일부러 내 자리 근처로 지나가며 말했다. 신기하네요. 누구는 지각해도 대표님 만나고 멀쩡하네.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하나 봐요. 나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 가질 시간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올린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요. 어디까지가 본인 생각인지.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체린의 얼굴이 붉어졌고 마상철 팀장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겠지만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더 큰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었고 회사 안의 작은 비웃음 따위는 이상하게도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다시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작은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보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까? 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회사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엄마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데요?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저는 윤명희 씨에게 큰 빚이 있습니다. 빚이요? 목숨을 빚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대표님 목숨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랑 대표님은 어떤 사이였어요? 이번에도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급히 두드려졌습니다. 강윤모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태섭 회장님이 귀국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셨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태섭 회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엄마가 말한 그 집안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도윤 대표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대표님이에요. 아니면 회장님이에요.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알고 싶다면 어머니께 물어보십시오. 다만 어머니가 침묵한 건 정다은 씨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빚졌다는 말, 지키기 위한 침묵이라는 말, 그리고 엄마의 떨리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나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받았습니다. 다은아.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대표님 만나고 나오는 길이야. 대표님이 엄마에게 목숨을 빚졌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했다. 오늘 밤 엄마가 서울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지금? 응.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말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나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설렁탕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을까봐, 혹은 엄마가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싶지 않은 진실에 너무 가까이 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시간 뒤, 엄마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 앞에 앉자마자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부탁할게. 그 회사 그만둬.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이유를 말해줘야 내가 이해하지. 엄마랑 한도윤 대표, 예전에 사랑했어?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어?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지금처럼 차갑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는 따뜻했고, 가난했고, 미련할 만큼 순했어.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 바로 그때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엄마는 누군지 아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도 다시 울렸고 엄마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야? 내가 묻자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 먼저 들어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밖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향했고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백발이 섞인 노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 고든 자세,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눈빛. 나는 뉴스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서그룹 창업주 한태섭 회장이었습니다. 엄마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왔구나.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명희 씨, 25해를 숨어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손이 내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25해.
그 숫자가 내 나이와 너무 가까워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태섭 회장의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5해를 숨어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엄마를 향한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25해, 내 나이와 너무 가까운 그 숫자 때문에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 팔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정하고 조용하던 엄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피해 다니던 사람이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공포였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우리 쪽을 힐끗거렸고 주방 쪽에서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엄마를 감싸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태섭 회장은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얼굴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다은이구나.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윤명희 씨를 많이 닮았군. 엄마가 급히 내 앞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라니.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지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의 아이, 엄마가 지키려 했던 아이, 그것이 나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도윤 대표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태섭 회장과 엄마 사이에 서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태섭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도 이 여자를 보면 판단이 흐려지는구나. 한도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희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가 엄마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부를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둔 감정이 한순간에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엄마와 이 남자 사이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은아, 가자.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듣고 갈래. 엄마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왜 대표님 사무실에 엄마 사진이 걸려 있는지, 왜 회장님이 내 나이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도윤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장소를 옮기죠. 한태섭 회장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근처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수많은 시선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의 불빛이 유리창에 번졌고 멀리서 들리는 도로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찻잔이 식도록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더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빈칸,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늘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말을 돌리던 이유가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27살 때 도윤이를 만났어. 한도윤 대표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오래된 문을 여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때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국어 교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어.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자랑스러웠어. 도윤이는 대학원에 다니며 아버지 회사 일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지. 처음부터 재벌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늘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 작은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하고 낡은 코트를 몇 년씩 입고 밥을 먹으면 항상 자기 반찬을 내 접시에 덜어줬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끝내 지워지지 않은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실하고 고집 센 청년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갔어.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내가 시험지 채점 때문에 늦으면 밤늦게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 겨울에는 손이 새빨갛게 얼어도 내 손부터 감싸주고 월급날이 되면 비싼 선물 대신 헌책방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시집을 찾아다녔어. 바보처럼 착했고 미련할 만큼 진심이었어. 한도윤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은 내가 회사에서 보던 차가운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 남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 한태섭 회장이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한서그룹은 지금처럼 안정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분 싸움도 심했고 외부 투자도 걸려 있었지요. 도윤이는 집안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회사와 가문을 위해서. 엄마는 회장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회장님은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같은 여자는 도윤이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교사 월급으로는 그 집안 문턱도 못 넘는다고. 도윤이가 잠시 흔들리는 것뿐이니 조용히 사라지라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대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안과 싸웠고 잠시 집을 나와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엄마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불안했지만 두 사람은 그때가 오히려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낡은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고 월세 걱정을 하면서도 작은 신혼집을 상상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학생들이 써온 글을 읽어주고 한도윤은 밤늦게 번역한 원고를 들고 와 엄마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런 표정으로 누군가를 떠올린 대표이사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나는 지각했다는 사실도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은 조금 바랬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 엄마가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의 사진이 한서그룹 대표 한도윤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징계, 해고, 프로젝트, 팀장의 비난 같은 말들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남자의 방에 있는 걸까? 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 속 여자분을 아세요? 한도윤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서류를 넘기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다은 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윤명이, 제 엄마요.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오전 9시 41분이 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그날은 하필 한서그룹 대표가 직접 기획전략팀의 연말 핵심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하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전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나는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고 경쟁사 분석이 조금만 약해도 임원회의에서 바로 잘릴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제안서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과를 내면 승진 기회와 큰 성과급까지 걸린 일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나에게는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만든 아이디어는 자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내가 밤새 정리한 자료는 팀장과 선배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는 꽉 막혀 있었고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막힌 도로를 어쩔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머리를 다시 묶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 시계는 이미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려다가 기획전략팀 마상철 팀장과 오채린을 마주쳤습니다. 마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채린은 커피잔을 든 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다은 씨, 대단하네요. 대표님이 내려오는 날에 2시간 가까이 지각이라니. 마 팀장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안서 최종본을 새벽까지 수정하다가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자료는 완성했고 일정에는 문제없게 준비했습니다. 오채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밤새 일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과보다 기본이 먼저 아닌가요? 그녀의 말끝에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가벼운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지만 귀는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지난주 내가 만든 시장 분석표에 오채린 이름이 올라간 일, 마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회의 자료로 바꾸면서 내 이름을 지운 일, 내가 늦게까지 남아 수정한 예산안이 다음 날 오채린의 성과로 보고된 일까지 모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설명하세요. 이번 일은 나도 못 막아줍니다. 못 막아준다니 그는 나를 막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할수록 더 많은 일을 떠넘겼고 내가 만든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맞서 싸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더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 벽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 밑은 내텄고 머리는 급하게 묶어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손에는 밤새 자료를 수정하느라 생긴 작은 펜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각했다는 것만 볼 것입니다. 내가 새벽까지 남아 남의 실수까지 수정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노력은 조용히 묻히고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특히 나처럼 뒤에 밀어줄 선배도 챙겨줄 집안도 없는 신입에게는 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억울함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표 이사실 앞에는 비서실장 강윤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큰 책상 뒤에는 한도윤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는 실수와 변명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린 보고서도 그냥 넘기지 않고 능력 없는 임원은 회의 자리에서 바로 정리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압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지각했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자료는 완성되어 있고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밤새 일했는지 변명을 하는 건지 확인한 뒤 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일했다는 사실이 지각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해고나 징계를 예상하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차라리 크게 혼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대표의 뒤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그림이나 상패가 아니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보았지만 다음 순간 숨이 뺏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가끔 꺼내보며 먼지 하나 없이 닦던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라고만 말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의 조용하고 단정한 엄마와 달리 세상을 아직 믿고 있는 사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한서그룹 대표의 사실에 걸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은 한도윤 대표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진이 왜요? 저분을 아세요? 내가 묻자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다은 씨가 왜 그걸 묻습니까? 그 사람이 저희 엄마라서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명희. 예전에 수원여고에서 국어 가르치셨고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저희 엄마 맞아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한도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 눈과 인매에서 오래전 누군가의 흔적을 찾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윤명희 씨가 정말 정다은 씨 어머니입니까? 네. 그런데 대표님은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각으로 혼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원 영통에 사세요. 퇴직하고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도와주시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혼자 지내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랑 둘이 살다가 제가 독립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사람이 엄마의 이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는 내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엄마와 예전에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기보다 아파 보였습니다.